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군사사연구실장으로 있는 인혜주입니다. 저는 그 전적지 답사관인 신종태 교수입니다. 지금 신종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또 전적지 답사의 아주 전문가이신 신 교수님을 모시고 전적지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까지 저희가 사해를 했는데 그때는 주로 1, 2차 세계대전 때의 격전지를 주로 했었습니다. 뭐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마지노선이라든가 스당, 또 베리댕 요새 이런 데를 했고, 오늘은 이제 좀 직접적 전쟁은 없지만 그래도 간접적으로 전쟁과 관련된 전쟁 유적을 살펴보는 이와 같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느 나라 전쟁 유적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오늘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리는 영국의 전쟁 유적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영국이요? 예. 우리가 상당히 많이 익숙한 국가인데. 영국은 지난 수세기 동안 본토보다 100배 크기의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입니다. 현재 인구는 한 6,900만, 면적은 24만 3천 제곱킬로미터고 연 국민 개인 소득은 한 4만 8,900달러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영국은 아직도 세계 강대국이죠. 그렇죠. 1215년 영국의 국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마그나 카르타, 흔히 대헌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서명한 이후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모범 국가입니다. 네. 영국이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참 잘 나갈 때 사실 제국주의의 대표적인 국가인데 지표면에 거의 5분의 1 정도를 뭐 차지했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2차 대전 후에 이제 거의 식민지가 다 사라졌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지금 영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영국은 현재 그 세계 인구의 한 30%를 차지하는 영연방 국가가 53개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네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해외 진출의 바탕이 된 상무 정신이 오롯이 담긴 수백 개의 군사 박물관을 가진 나라가 영국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정말 많은 전쟁 박물관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처칠의 지하 전쟁 지휘소, 영국의 전쟁 역사를 보여주는 임페리얼 워 뮤지엄, 그리고 그 템즈강의 벨파스트 해군 전함 박물관, 육군 박물관, 공군 박물관, 그리고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그리니치에 가면 해양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런던 수상관저 옆에 있는 처칠 지하 전쟁 지휘소를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사진에서 보이는 저것이 바로 지하 전쟁 지휘소 입구입니다. 처칠은 1940년 6월 18일 덩케르크 철수가 이제 끝나던 시점이 거기죠. 그때부터 저 전쟁 지휘소에 들어가 전쟁 수행 의지를 아주 단호하게 표명하게 되죠. 유럽 대륙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만일 런던이 점령된다면 독일군은 내 시신을 이 의자에서 내려야 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전쟁 수행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게 됩니다. 아니, 저 얘기만 들어봐도 진짜 엄청나게 단호한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예, 그리고 그 지휘소 안에 들어가면 영국인들이 그때 어떤 의지로 전쟁에 임했는지 많은 사진 자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 자료에서 보시면 바로 저분이 엘리자베스 여왕이죠. 당시에는 공주였죠. 그 구급차 운전병으로 직접 참전해서 지금 타이어 수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당히 수달된 솜씨처럼 보이는데. 네, 그래서 저 사진 자료도 바로 지하 전쟁 지휘소에 있습니다. 이 여왕이 뭐 돌아가시긴 했습니다만 저때 보면 엄청나게 젊어 보이시긴 하네요. 예. 그런데 그 1940년 그 6월이면은 히틀러가 유럽 전역을 지배했고 프랑스마저 이제 항복한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직 영국만, 섬나라 영국만이 지금 버티고 있는 시기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유럽은 그때 히틀러 군대에 다 밟혔죠. 겨우 영국군 22만 한 4천 명 정도, 프랑스군 한 12만 정도가 도버 해협을 훅 건너왔죠. 사실은 싸울 수 있는 병력은 그것밖에 없었죠. 이렇게 되니까 당시에 스페인 프랑코 총통은 노골적으로 그 영국을 모욕하게 됩니다. 전쟁으로 유럽 문명이 파괴되면 독일이 아니다 영국 책임이다 하는 이런 모욕적인 인사까지 내뱉으면서 히틀러하고 협상해라. 협상해서 전쟁을 끝내라 이런 이제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기야 뭐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히틀러도 은근히 이제 영국하고 강화하려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었다는 그런 얘기가 뭐 있긴 있더라고요. 이처럼 암울한 시기에 처칠 항전 의지를 강하게 밝힌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처칠의 확
확고한 항전 의지에 영국 전 국민이 일치 단계를 하죠. 노인들은 엽총, 농기구, 심지어 골프채까지 들고 그 해안 도보 해협에 나가서 경기를 했고 청소년들은 자원 입대 장소로 몰려들고 부녀자들은 군수공장으로 달려갔죠. 지금 사전에서 보시는 것이 군수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영국 여성들입니다. 뭐 그러자 이게 뭐 히틀러가 좀 화가 나긴 났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지금 유럽 대륙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데 얘들이 뭐 믿고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런던은 상륙할 수가 없으니까 영국 해군이 지금 뭐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공군으로 주로 이제 뭐 폭격을 해가지고 영국의 항복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당시 영국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영국인들은 결사항전 의지를 굳혔죠. 특히 저 시기에 영국 공군은 독일군 폭격기를 본토 상공에서 필사적으로 막아내게 됩니다. 이런 영국 공군의 활약상은 런던의 왕립 공군 박물관에 가면 아주 생생하게 많은 자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게 지금 야외 전시장인가요? 그렇습니다. 저 비행기 뒤편으로 보이는 데가 이제 공군 박물관인데 저기서 우연히 한국 배낭 여행하는 그 대학생을 한번 만났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제 사진을 제가 찍었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요 같은 사진인데요. 그러면은 이 뭐 방문하신 공군박물관에 뭐 유물들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이 뭐 있으십니까? 이 공군 박물관은 런던에서 조금 떨어진 그 영국 공군 기지 내에 있습니다. 기지 내에요? 예. 그 박물관에 갔을 때 경납고 안에서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많이 썼던 스핏파이어라는 영국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여 대 정도 있으면서 정비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게 1930년대 제작됐으니까 지금 한 100년 가까이 됐죠. 그런데 이런 항공기들이 거기 있다는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그리고 거기 있는 이제 그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영국에서 주요 행사가 열릴 때마다 그 비행기가 떠서 축하 비행을 한다고. 그럼 운용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군요. 10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그 사진에 나오는 비행기가 아주 유명한 스핏파이어. 독일 융커스에 대응해가지고 했던. 그럼 지금 말씀하셨듯이 생산된 지 거의 100년에 근접한 전투기들이 아직도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저도 한 비행기가 100년 지나도 날 수 있다는 거. 그 정비만 잘하면 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공군박물관 전시실에 들어가면 1918년 영국 공군이 창설된 이후부터의 항공기 역사, 미래의 우주전쟁 역사까지 아주 광범위한 자료들을 진열하고 있습니다. 하게 영국이 세계에서 최초로 뭐 공군이 창설됐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1차 대전. 그렇죠. 뭐 아까 앞에서 히틀러가 이제 영국에 항복 안 하니까 이제 뭐 하여튼 폭격해라 이런 식으로 했다는데 공군박물관에는 그러면 1940년대 독일 공군의 런던 폭격 상황을 뭐 어떻게 설명하는 뭐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어느 전시 자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1940년 9월 7일 날 저녁에 런던 시내에 최초의 독일 폭격기 대공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이렌이 울리면 런던 시민들은 침착하게 지하철 승강장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 지하철 승강장도 직격탄을 맞으면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 다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피해 있던 그 시민들이 함께 노래하면서 또 놀래는 갓난아기까지 달렸다고 합니다. 지금 저 사진 자료에서 보시면 지하철 승강장에 누워있는 시민들이 많이 보이죠. 뭐 여담입니다만 런던에 전철 지하철이 많은데 튜브라고 부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 튜브처럼 돼 있고 사실 이게 대피용이구나 하는 느낌을 아마 런던에 가보신 분들은 복잡하긴 하지만 아마 그런 전쟁과 관련된 시설이라는 걸 느끼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까 앞에서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 지하철 승강장이 그렇게 대피 사건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폭격에도 불구하고 영국인들은 절대 굴복하지 않았죠. 그러자 독일군은 잔인하게도 낙하산형 시한폭탄까지 시내에 뿌리게 됩니다. 그 공중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죠. 그게 참 박물관에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보고 잔인했다. 그런 시한폭탄이 시내 곳곳에 널려 있었지만도 그럴수록 영국인들은 항전 의지를 더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상당하긴 하네요. 그러면은 뭐 독일이 이렇게 폭격하는데 영국 공군도 뭐 가만히 있진 않았겠죠. 뭐 힘을 모아가지고 했던 요격작전이라든가 그런 걸 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때 요격작전에 동원됐던 영국 파일럿들이 한 1000여 명 정도 되는데 그 1000여 명의 파일럿들이 독일 폭격기가 나타나면 런던 상공에서 같이 이제 공중전을 벌이는 겁니다. 그 공중전 광경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이때
영국 공군에는 한 20세 내외 정도의 조종사로 소위로 이제 임관한 인원들인데 그 소위들 중에 1년 이상 생존해서 중위로 진급한 장교가 거의 없었다고 그럽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네요. 예, 결국 이 어린 청소년들의 애국심이 런던을 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또 사진 자료에서 보시면 버킹엄 궁전 바로 옆에 저 추모 동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때 영국을 구하기 위해서 전사한 그 장교들을 위한 추모 동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이외에도 그 런던에는 우리가 이제 군사박물관 하면 대표적으로 임페리얼 워 뮤지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육군 위주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그래서 그럼 이게 육군 박물관인가 뭐 이런 식으로 혼동하기도 하는데, 또 육군 박물관은 별도로 또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런던에 가시면 템즈강에 큰 전함이 하나 계류되어 있는데 벨파스트 해군박물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군박물관, 해군박물관, 육군역사박물관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국 지방도시에 가면 대부분 시내 향토박물관이 있는데 그 향토박물관에 들어가시면 그 지역 연대의 전통이라든지 무기, 업적 이런 걸 소개하는 군사 분야 전시실을 반드시 별도로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 각 지역별 연대 전통이 상당히 강하게 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육군박물관에도 지방이 저렇게 다 있을 정도니까 중앙에 있는 육군박물관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이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본 그 자료 중에서 1815년 월터루 전투에서 영국군이 노획한 그 나폴레옹의 말이 나폴레옹의 말이 육군박물관에 있습니다. 예. 이 군만은 처음에 노획하고 나서 영국의 어느 귀족이 관리하다가 말이 죽자 뼈만 추려서 박제를 만들어서 런던에 있는 육군박물관에 기증을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저 전시물을 보는 순간에 영국군의 군사적 전통이 프랑스군보다는 한 수 위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기사 프랑스 사람들이 와서 보면 좀 열받긴 하겠네요. 기분 자기들이 나쁘죠. 영웅으로 따지는 나폴레옹의 말까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거 말고도 상당히 많은 군사박물관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이제 런던 시내에 대해서는 이제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고, 교회에 뭐 있는 런던에 혹시 가게 되면 거기서 좀 가볼 수 있을 만한 군사 유적지를 하나만 더 소개해 주시죠. 예, 런던에서 기차로 한 2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면 흔히 우리 화이트 클립이라고 부르는 하얀 절벽으로 유명한 도브항이 나오죠. 예. 바로 도브항 언덕 위에 로마 제국이 축성한 성곽안에 영국의 또 군사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브성은 긴 세월 동안 그 유럽 대륙에서 침공해오는 그 세력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이 바로 도브성 군사박물관입니다. 도브 해협이 대륙에서 가장 가깝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쳐 들어오게 되면 이제 가까우니까 그리로 오니까 거기다가 뭐 로마 시대부터 저런 성을 쌓은 것 같군요. 상당히 그 전략 요충지였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또 저기 들어가서 보면 1940년대 독일군 상륙을 차단하기 위해서 도보성 지하에 대규모의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독일군 상륙에 대비한 작전 지휘소로 활용을 했죠. 그 지하 요새에 들어가면 평소에 영국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전투 준비를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영국 해안 지역에는 유류 파이프 장애물을 다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만일 독일군이 해안에 상륙하면 그 기름을 유출시키면서 불을 질러서 그 상륙군을 다 태워 죽이려고 준비를 했던 거죠. 어느 면에서 잘못되면 자기도 죽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결사항전에 요 같은 것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로마 시대 때부터 있었다고 그러니까 도보성 박물관에는 다른 전시물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제가 본 중에서 그 안에는 로마 시대 군사 유물도 많이 있고 또 영국군은 전통적으로 지역별 연대가 있었죠. 도보 지역에 대한 지역 연대에 대한 전시관도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저 전시관에서 버켄헤드호 사건 자료, 그 자료가 박물관에 아주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버켄헤드 사건이라면 그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 처하자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우고 그 대신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그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뭐 상무정신, 뭐 군인정신 얘기할 때 많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 사건은 1852년 2월 26일 날 새벽 2시에 한 1800톤급 정도 되는 전기선이 영국군하고 군인가족 630명을 태우고 남아프리카 시몬항 근처를 항해를 했죠. 그런데 이 배가 갑자기 암초에 충돌하면서 순식간에 침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혼란이 일어났죠. 당시에 그 영국군을 지휘한 부대장이 세톤 중령인데 전 병력을 우선적으로 갑판에 직결시킨 겁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구명정에 우선 태우도록 명령하죠. 불행하게도 8척의 구명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3척밖에 상위 불가능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는 상어떼 가지고 울거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아프리카 그쪽이니까. 예. 그런데 선체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순간까지 파이프 음악과 북소리가 장엄하게 울리고 그런 상황에서 저 배가 침몰하게 돼요.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그 이제 제일 부대장 셰튼 중령도 보이고 가운데 그분이군요. 예, 지금 저 병사들 정렬시켜 놓고 있고 옆에서는 이제 고수가 북을 치고 있는 저 모습이 나죠. 저 사진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아니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고 당시에는 나무로 만들어서 더 빨리 침몰하고 할 텐데 또 상어떼까지 울거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상상하더라도 진짜 아비규환이었을 텐데. 아닙니다. 예,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갑판 위에서 목숨을 구걸하거나 움직이는 병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사고로 438명이 사망하고 192명이 구조가 되었죠. 이런 사건을 보면 당시에 영국군의 사기나 군기가 어땠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죠. 이 버켄헤드 사건 이후에 오늘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이디 퍼스트라는 말이 저기서 처음 생겨났다고. 그렇습니까? 합니다. 이거는 저도 사실 처음 레이디 버스 여기 생겼다는 걸 처음 알게 됐습니다. 야, 이거 뭐 런던에 또 영국 남부에도 상당히 많은 군사 유적이 있어서 하실 말씀이 뭐 엄청나게 이렇게 많으실 텐데 뭐 어느새 시간이 이렇게 재밌게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갔습니다. 오늘은 신종태 교수님을 모시고 런던 시내 소재 박물관 또 인근의 도보성 군사 유적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적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